참 이상한 게 유럽에 가보면 유럽이나 또는 아시아가 아닌 국가들을 가보면 국경을 넘어서 이렇게 어떤 예술 활동을 하거나 어떤 다른 문화적인 활동을 하거나 이런 것이 뭐 굉장히 자연스럽고 아무렇지 않은 일처럼 벌어지는데 또 어떻게 보면 한국하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하고 유럽과의 관계 또는 미국과의 관계는 다 그렇게 벌어지는데 아시아 안에서는 서로 굉장히 많은 역사적인 기억이나 또 문화를 공유하면서도 사실상 본격적인 어떤 교류나 예술 활동 이런 것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이상한 일인 거고 저는 그거 자체가 냉전과 식민의 유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중요한 주제가 냉전인데 우리는 냉전에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그것을 자꾸 잊고 싶어하고 또 오히려 더 얘기를 안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흔히 뭐 한국 작가 외국에 나가면 북한에서 많이 물어보잖아요. 근데 정작 한국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런 것처럼 아시아에서 할 수 있는 일도 많고 또 우리 많은 기억과 경험이 공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이렇다 할 아시아를 주제로 한 어떤 문화적인 예술적인 활동이 없다라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이 돼요. 그게 좀 더 자연스러운 활동이 돼야 되고 그게 좀 더 국경을 초월해서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돼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아시아라는 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동아시아, 서아시아, 뭐 동남아시아 이런 식의 어떤 권역별 구분 또는 어떤 이런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지리적 상상, 지리적인 어떤 그 테리토리 영역 이런 식으로 또 물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중요한 거는 그렇게 뭐 우리가 무슨 지역 중심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지역이 특별히 다른 지역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뭔가 아시아를 보는 어떤 새로운 관점이 필요한데 신광신 같은 사람이 저는 그 사람 책 아직 못 봤어요. 근데 그 방법으로서의 아시아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 그 방법으로서의 아시아라는 말은 이미 50년대에 다키우치 요시미라고 하는 일본의 학자가 일본의 사상가죠. 사람이 썼던 말이에요. 그것을 아마 이제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 개념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방법으로서의 아시아라는 거는 그게 참 뭐라고 해야 되나? 방법으로서의 아시아는 아시아의 여러 가지 문화 또 오랫동안 이렇게 쌓여온 뭐 사상, 예술, 뭐 또 생각의 방식 이런 등등으로서의 아시아를 봐야 된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건 완전히 테리토리나 이런 영역관념에서 벗어나는 것이고요. 근데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방법으로서의 아시아가 어떤 아시아적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냐라는 식으로 질문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게 아니고 굉장히 보편주의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하면 오히려 그 서구의 되감기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서구의 되감기라는 것이 이제 영어로는 리와인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서구로 이렇게 돌리는 것이죠.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서구의 근대성이라는 것이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다 있는데 근데 서구에서 특별히 이제 좋은 가치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민주주의라던가 또는 뭐 평등이라던가 그런 것은 서구의 어쨌든 그 근대성의 산물인데 그것을 서구도 제대로 완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서구의 계몽 프로젝트가 실패했다, 뭐 미완이다 하는 등등의 논의가 있는데 50년대 다키우치 요시미가 했던 얘기는 오히려 아시아에서 이런 민주주의나 또는 평등이나 하는 근대성의 좋은 가치들을 더 급진적으로 전개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가 이해한 요시미의 방법으로서의 아시아의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물론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죠. 아시아에 뭐 여러 가지 다른 그 문화적인 전통이라든가 하는 것이 있겠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시아의 어떤 특수성을 통해서 보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아시아를 굉장히 보편적인 어떤 것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이번에 미디어시티 서울 하면서 이제
뭐 동아시아 담론 같은 거를 좀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챙겨서 봤는데 그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왕후이의 또 관점이었어요. 이제 왕후이는 방법으로서의 아시아랑 약간 좀 비슷하게 아시아를 어떤 영역으로 봐서는 안 되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복잡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를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단순하게 정의된 아시아로부터 아시아를 해방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서구의 방법론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서구의 방법론이라는 것은 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새로운 방법을 개발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제국과 식민의 관계를 볼 때 우리는 제국과 식민 그러면 로마 제국이 팽창한 것 이런 걸 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중국 제국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의 황실과 각 지역 사이에 소위 뭐 조공 관계 같은 거로 맺어졌기 때문에 지역의 자율성이 매우 높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이름은 제국과 식민이라는 관계 그런 말을 쓰지만 사실 실제 관계는 제국과 식민하고 달랐다라는 거죠. 서구적인 게. 그러니까 방법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거기서. 그런 것처럼 이제 방법으로서 아시아의 하나의 힌트는 그런 제국과 식민 주변부의 관계를 아시아에서는 전혀 다르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는 뭐냐면 결국엔 역사적으로나 또 지역에 있어서의 아시아의 굉장히 특수한 국면들을 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서구에서 빌어온 개념을 덮어 씌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순간 이미 아시아는 대상화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얘기는 뭐냐면 구체적인 역사의 복잡성 속에서 아시아를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기서 중요한 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금나라니 요나라니 뭐 그런 그 오랑캐라는 거지. 오랑캐가 얼마나 중국의 역사의 변화에 엄청난 역할을 했는지 그들 간의 관계는 뭐였는지 뭐 등등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거죠. 우리 현대 입장에서는 도대체 일본과 한국의 관계는 뭐였는지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는 뭐였는지 대만과 한국의 관계는 뭐였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지 아시아가 제대로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흔히 하는 얘기로 뭐 시사적인 얘기지만 예를 들면 일본 경제도 한국 전쟁이 없었으면 저렇게 성장할 계기를 발판을 마련할 수가 없었어요. 그다음에 한국도 베트남 전쟁이 없었으면 그렇게 성장을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의 중요한 하나가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정치나 문화의 영역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아시아의 급속한 발전에는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 같은 그런 굉장히 그 비극적인 일들이 바탕에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시아를 국가 간의 관계를 볼 수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이션 스테이트 그 민족 국가 단위의 관계를 볼 수 없다라는 것이 그런 데서 좀 굉장히 자명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 속에서 봐야지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동아시아 공동체론이라던가 동아시아 스터디, 동아시아 학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고 또 현실적으로도 지금 요즘 뭐 일본의 그 위안부 문제나 이런 것들 일본이 굉장히 우경화되면서 동시에 일본의 한쪽이 우경화되면 다른 쪽도 민족주의가 강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중국이나 북한이나 한국이나.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실천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활동들이 필요한데 그럴 때 이제 동아시아 학이나 또 아시아를 새롭게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 되는 거겠죠. 이제 제가 권원익 선생의 그 극장국과 북한이라는 걸 보면서 많이 느낀 건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북한이라는 굉장히 이상한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상한 정치 체계와 굉장히 그 폐쇄적이고 강고한 고집스러운 그런 아주 이상한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는 왜 저렇게 되었을까 따져보면 결국 일제에 저항하면서 그 게릴라 활동을 하면서
형성된 그 가족 집단이잖아요. 그 집단의 정체성을 지금까지도 그 굉장히 중요시하고 성스러운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김일성이라고 하면 항일 전사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민족의 뿌리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든 안 그렇든 간에 어쨌든 북한이라는 나라는 그 민족 국가적 정체성을 반제국주의에서 찾았다라는 거죠. 그거를 항일에서 이제 반미로 된 것이죠. 그러니까 식민지 시대의 기억하고 냉전의 기억이라는 건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남북관계 일종의 거울과 같은 것이니까 또 그렇고, 그리고 일본이 지금 극우가 성장하고 우경화되는 그 민족주의가 강화되는 것도 식민 시대의 기억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거슬러 올라가면 그거는 뭐 어떤 지역이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냉전에 관련돼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냉전 그러면 이제 콜드워라고 영어로 콜드워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미소 간의 블록 경쟁이고 일종의 권력 분배, 권력의 어떤 밸런스 상태, 좋게 얘기하면 패권 경쟁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1세기, 2세기, 3세기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1세기와 2세기 사이의 경쟁이고 나머지 국가들은 그것에 눈치 보는 그런 관계로 세계를 보는 거였는데, 그렇게 세계를 단순하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냉전은 너무 다 독특하게 다른 방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한국의 냉전과 인도네시아 냉전은 완전히 다르고, 전체 미소 간의 블록 경쟁으로 볼 수 없는 굉장히 다른 요소들이 많이 섞여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 다양성으로서 냉전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냉전들로 보는 거죠. 냉전들로 보았을 때 비로소 각 지역의 어떤 리얼리티가 드러나고 그 지역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냉전, 한국 냉전, 베트남 냉전 뭐 이런 등등을 봐야 된다는 거죠. 또 세 번째로는 그렇게 봤을 때 남북한 관계처럼 아직도 냉전이 강한 곳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 권원익 선생의 그러니까 극장국가 북한이라는 걸 빌려다 쓰면 냉전 자체가 좀 극장화되는 것 같은, 극장화된다는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냉전은 원래 이데올로기 경쟁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와 또 뭐 자유주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데 지금 냉전은 사실 그런 이데올로기적인 이유나 연원하고 상당히 변질됐고 별로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냉전은 각각 자기 권력들의 어떤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어떤 장치가 된 것이지, 그게 정말 뭐 진짜 공산주의와 자유주의의 싸움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미술 작품에서도 그거 볼 수 있는데, 이제는 뭐 세일즈나 마케팅이나 또는 권력의 어떤 PR이나 이런 수준에서 훨씬 더 많이 작동하는 것이 냉전인 것 같아요. 물론 거기에 이제 군사적인 긴장이나 이런 것이 다 있기는 하지만 그 애초에 이데올로기적인 대립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극장화된 냉전이 아닌가, 그런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냉전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시아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아시아를 어떻게 풍부하게 문화적으로 체험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인데, 그렇게 할 때 제가 보기에는 아시아 담론이 충분하지가 않고요. 많이 연구되어 있지도 않고 또 작가들이 많지도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아시아에 대해서 누가 얘기할 수 있느냐? 그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 아시아의 여러 가지 그런 그 역사, 뭐 문화 등등을 제일 잘 알고 있는 그 정보든 지식이든의 어떤 독점적인, 그걸 독점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귀신이고 간첩이고 할머니다. 그러니까 은유적인 표현이죠. 그들이 그것을 독점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아직도 아시아에서 역사는 제대로 쓰여졌다기보다는 여전히 권력이 쓴 역사이기 때문에
쓰여지지 않은 역사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 쓰여지지 않은 역사를 쓰려면 누구 얘기를 들어야 하냐면 귀신 얘기를 들어야 한다. 그 원혼들의 얘기를 들어야만 그들이 겪었던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듣는 척이라도 해야지 거기에 어떤 일말의 진실이 있지 않겠느냐. 물론 그거는 어떤 객관적인 정보라든지 뭐 잘 짜여진 역사는 아니겠죠. 그러나 이제 쓰여지지 않았다라는 의미의 그런 역사를 이제 귀신이라는 말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간첩은 당연히 이제 냉전, 식민과 냉전 시대에 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정체성, 그러니까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어떤 한쪽을 위해서 일하지만 아닌 것처럼 행동하고 그런 자들이죠. 그런 것이 이제 물론 이제 현실에서의 스파이는 그런 거지만 제가 여기서 다루려고 하는 그 간첩이라는 말로 다루려고 했던 것은 그런 그 냉전의 여러 가지 냉전이 수반해온 여러 가지 그 비밀 또 폭력 또 정체성의 혼란 어두운 면 뭐 그런 것들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할머니는 이제 이 시대를 귀신과 간첩의 시대를 지나오면서 목격자로서 또는 여성의 초점을 맞춰서 여성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희생자들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여성의 이 시기를 거쳐 여성의 시간이라는 게 어떤 거였는지 라는 의미에서 이제 할머니를 쓴 건데 또 할머니의 좀 독특한 의미를 제가 좀 부여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흔히 이런 크리티컬한 그러니까 비평적인 전시에서 흔히 종교적인 주제 같은 걸 좀 이렇게 안 좋아하죠. 많이 이렇게 배타적이죠. 종교적인 주제에 대해서 또는 영성이나 영혼이나 이런 걸 다루는 것을 보통 싫어하죠. 왜냐하면 비평적 문화의 전통이라는 것이 굉장히 유물론적인 전통이 있어 왔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는 좀 그런 영혼성의 문제나 종교적인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뭐 기도라던가 아시아의 종교라던가 또 뭐라고 해야 되나 간절함이라고 제가 자주 표현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제 간첩이 아니라 귀신이나 할머니 쪽은 약간 그런 연관도 좀 생각하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는 기도하는 할머니라는 인상이 있는데 보통 기도하는 할머니라고 하면은 굉장히 여성 수동적으로 보는 거 아니냐, 뭐 이제 페미니스트들이 싫어할 만한 그런 얘기죠. 근데 저는 뭔가 이런 그 침묵이나 또는 수동성 자체, 뭔가 어떤 사랑의 자리를 지키는 존재, 그런 것이 반드시 그렇게 수동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 점을 좀 얘기하고 싶었던 거. 귀신이 역사의 그 원혼 역사에 쓰여지지 않은 역사를 얘기하는 것, 그로서의 귀신이 있겠고요. 약간 문화적으로는 전통 문화의 차원이 있죠. 특히 전통 문화 중에서도 종교 문화, 전통 종교 문화를 어떻게 현대에 다시 볼 수 있느냐. 많은 그 노력과 뭐 아카데믹한 그런 뭐 토론과 이런 게 있었겠지만 현대 미술에서 정말 본격적으로 그런 문제를 제기해 본 적이 있느냐. 특히 비엔날레에서 그런 의미에서의 귀신 두 번째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두 번째 귀신하고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도 근데 그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오리엔탈리즘하고 관련된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딱 걸리는 문제가 이제 오리엔탈리즘이라는 거죠. 오리엔탈리즘 비판. 그러니까 우리가 오리엔탈리즘이 어떻게 잘못된지는 다 알잖아요. 웬만한 바보 아니면 다 아는데 그런데 그 비판하는 것이 저한테는 요즘 보니까 제가 이제 저 자신도 작가니까 전통 문화가 좀 뭘 해보려고 하면 자기 감시를 하게 되는 거야. 아, 나 오리엔탈리즘 하는 거 아니야 이것도.
그 오리엔탈리즘 해갖고 성공한 한국 작가들 많이 봤잖아요. 아시아 작가 많잖아요. 내가 또 그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자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저도 모르게 또 다른 외부의 시선을 가정하게 되는데 그 또 다른 외부의 시선이라는 것은 콘템포러리 아트예요. 제도로서의 콘템포러리 아트라는 신화예요. 그것도 똑같은 신화라는 거죠. 오리엔탈리즘이 신화인 것처럼. 그럼 그거는 똑같이 다 안타까운 일이다. 차라리 우리가 김수영이 전통은 아무리 더러운 것이라도 좋다라고 했던 것처럼 오리엔탈리즘을 극복하는 과정은 오리엔탈리즘 비평하면서 그 뒤로 숨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 수많은 실패와 오류와 한계들을 거치면서 극복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탈식민적 실천이라는 거고요. 그 탈식민적 실천에서 오리엔탈리즘으로 오인되거나 또는 실제로 오리엔탈리즘이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을 갖고 있다던가 하는 등등의 여러 단계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오리엔탈리즘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김수영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를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없다 이거죠. 아버지가 없는데 어떻게 알아보니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할아버지가 아버지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할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를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파괴됐기 때문에 이 파괴된 문화에 대해서 오리엔탈리스트가 와서 한국 문화를 분석하고 어쩌고저쩌고 다 오리엔탈리즘이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도 뭔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김수영이 그 시를 썼을 때 비숍 여사 얘기를 해요. 비숍 여사의 책을 보고 완전 오리엔탈리스트의 책이죠. 그 한국 문화를 이상하게 묘사하는 거죠. 완전 서구인의 시선으로. 그런데 그 책을 보고도 이런 게 있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전통이라고 말하는 순간 굉장히 오용된 단어를 쓰는 것이나 그러나 그것에 너무 치여서 그것을 너무 두려워하는 나머지 실제로 목욕물 버리면서 애기까지 버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 같다. 그러니까 콘템포러리 아트도 하나의 신화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 그것이 아마 세 번째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좀 힌트를 좀 얻는 게 예를 들면 이제 오윤의 그림 같은 건데요. 오윤이 항상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왜 입버릇처럼인지 모르겠지만 한 인터뷰에서 한 얘기가 굿 같은 예술을 자기는 못해서 한탄스럽다. 굿은 얼마나 그 참 생명의 여러 가지 철학도 녹아 있고 민중의 여러 가지 지혜도 있고 감동도 주고 그거 하고 나면 이제 카타르시스 느끼고 근데 자기 예술은 그거 반도 못 따라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오윤이 그린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전쟁 때 그 기억을 가지고 이제 그린 그림인데 그 해골들하고요. 그 해골이 막 나팔 불고 호사다 그림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 뒤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민중하면 떠올리는 무슨 노동자, 농민, 학생 이런 게 아니에요. 상위 군인, 그냥 군인도 아니고 이 손발이 사지가 잘려나간 상위 군인, 무슨 할머니, 무슨 장애인, 그런 죽은 사람 원혼들 이런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게 바로 굿 속에서 굿이 다루는 그런 귀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굿에서는 그런 말 하잖아요. 유교에서 제사의 대상이 되지 못한 사람들을 굿에서 이렇게 저승으로 보내준다라는 거죠. 제사를 받게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바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소위 서발턴이라는 거 있잖아요. 서발턴. 네, 서발턴 하위 주체, 스피파기 서발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서발턴 얘기를 했지만 굿 얘기는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죠. 근데 굿을 보면 정말로 그런 서발턴에 대한 끝없는 애착과 그들의 한을 풀어줘야 된다라는 그런 거의 강박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윤 같은 사람이 캐릭터로 볼 때 그 사람이 관심이 있었던 건 그런 서발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즘 얘기하는 민주화는 달라요. 그런 게 하나의 힌트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통을 보는데 전통을 어떻게 보냐 하면 그 김수영의 거대한 뿌리라고 설명했던 것처럼 김수영의 거대한 뿌리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그 요소들이요 굉장히 파편적인 거예요. 굉장히 그 하잘것없는 것들이에요. 그런 하잘것없는 것들에 그 사람이든 물건이든 간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다시 그 파편들을 끌어모으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일종의 저는 이제 약간 메시아적인 거라고 보는데요. 약간. 근데 그게 이제 서구적인 메시아랑은 좀 다른 게 서구의 메시아는 어느 순간 확 나타나는 건데 이거는 그런다기보다는 굉장히 오랜 지난한 과정에서 그 파편들을 버려지고 쓰레기가 되고 만신창이가 되고 잊혀지고 하는 그 파편들을 하나씩 주워 모아서 뭔가 역사의 새로운 그림을 그린다라는 의미죠. 그런 의미에서 전통을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본다면 그 김수영의 거대한 뿌리라는 말은 굉장히 무의식적인 거고요. 이렇게 명확하게 글로 서술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뭔지를 좀 설명하려면 제가 락강을 좀 공부해야 될 거예요. 락강의 실제계라고 하는 것하고 좀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해지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말해지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미술에서는 그게 아이코닉하게 나타나면 재미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유는 그림을 그렸잖아요. 결국 아이코닉한 것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리얼리즘적으로 간 것이고요. 근데 아이코닉한 것은 기호의 차원이잖아요. 해석의 차원이고. 그 기호와 해석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 차원이 뭔지를 저도 알고 싶은데 그리고 작업을 하고 싶은데 그런 예들을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특히 꽂혀있는 신화는 이제 바리대기 신화입니다. 더 좋은 더 뭐 다른 신화도 많이 있겠죠. 근데 그 바리대기 신화가 저한테 흥미로운 이유는 뭐 이거는 굉장히 좀 너무 전형적인 구분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기독교 세계에서 어쨌든 하늘은 천당은 저 위에 있는 거잖아요. 여기 현실하고 먼 곳에 어떤 신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심판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그런 데잖아요. 근데 바리대기 신화에 나타나는 지옥이나 또는 뭐 또 파라다이스가 그러면은 저 선계도 아니고 뭐야 하여간 그 도원 그 이상적인 세계라는 거는 그 신화를 쭉 이렇게 다 구술된 신화죠. 읽다 보면 굉장히 그 수평적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쭉 가다가 산을 넘어가면 있는 거예요. 많이 건너가야 되긴 하지만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서사가 굉장히 수평적인 구조로 쭉 이렇게 흘러가듯이 그런 점에서는 뭐 그 그리스 신화 같은 데 나오는 그런 오디세이가랑 비슷하죠. 일종의 오디세이죠. 여정이죠. 그런 그러니까 천계에 대한 상상이 수평적인 여정을 통해서 가까이 가게 된다. 그런 구조가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가장 천대받은 사람이 구원해 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랑 비슷한 사실 예수도 그랬으니까. 바리대기의 주인공은 7번째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선호하는 그 이 사회에서 그 아기가 버려진 애죠. 심지어는. 근데 그 아기가 나중에 돌아와서 그 하늘 복으로 갚는 얘기니까 그런 굉장히 위대한 용서의 미학이죠. 그런 것도 굉장히 재밌는 점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불교에서도 뭐 지장보살 얘기 그때 말씀드렸었는데 지장보살이 뭐 모든 그 중생들 지옥에서 헤매는 모든 중생들 다 구원하기 전까지는 극락에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바리대기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 바리대기는 저승에 있는 존재라서 그 저승을 인도해주는 배로 인도해주는 그 무당의 원조인 거죠. 무당의 원조 무당인 거죠. 그런 세계가 너무 이렇게 풍부한 것 같아요. 그 절에 가면 명부전이나 영원전이나 뭐 극락전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그 돌아가신 분들 모시는 곳이죠. 그래서 이제 뭐 친지가 돌아가셨거나 뭐 친구가 죽었거나 하면 가서 이제 거기에 이렇게 모시고 이제 절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항상 깎아중 그러니까 부처가 못된 일부러 안 된 분이죠. 그분이 이렇게 앉아 계신 거죠. 그래서 그 저는 이제 한국적으로 무속으로 번안해서 얘기하면 바리대기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구원을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구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구원을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구원을 받고 싶다라는 거는 보편적인 욕망이겠지만, 그 바리대개 신화나 지장보살의 이야기에서는 자기는 가장 마지막에 구원받겠다는 거거든요. 그러거나 좋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그렇게 상상한다는 것 자체 굉장히 거대한 어떤 윤리적 교육 체계를 갖고 있는 거죠.